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9월 6일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수학능력시험의 원서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요 대학들이 수시 1차 원서 접수를 또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수시 접수 마감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술시험, 적성검사가 이어지는 숨가쁜 대입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화요일에 치러졌던 9월 모의평가를 전략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막바지 학습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대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오늘 특집 방송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9월 모평 분석 및 대입 전략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 모시고 2014학년도 이 수능 시험 예상도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학년도 9월 모평 특집 토론을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지원단 운영위원장이시죠. 그리고 휘문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신동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든든한 멘토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효환입니다. 네, 또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아주 이를 한 몸에 담고 계신 분입니다. UA 중앙교육평가이사이신 이만기 선생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자 오늘 특집 이 9월 모평 분석 및 대입 전략을 통해서 알찬 정보 얻어 가시고요. 또 성공적인 합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특집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또 곰곰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9월 모평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 6회 지원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근거가 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9월 모평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신동원 선생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9월 모평은 실제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할 뿐만 아니라 그 출제 진도 상당 부분이 실제 그 수능을 출제하러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10월 달에도 모의평가를 한번 보게 되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재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9월 모의평가가 자신의 수능 점수를 갖다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월 평가에 비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한 5만 명 이상 반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이나 영어를 갖다 B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성적이 조금 저조한 학생들은 A형으로 옮겨가면서 B형의 응시 숫자가 많이 줄게 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한 7% 이상 이렇게 줄기 때문에 6월보다 역시 그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뭐 성적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평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9월 모의고사 말씀해 주셨지만 수능과의 연계성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정시에 대한 고려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효환 선생님께서 9월 모평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지요? 예, 9월 모평 자체가 우리 신동훈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달과 9월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차가 나는데 성적 자체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또 떨어졌는가 점검해보는 좋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수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정시를 고려하지 않고는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가 예년에 비해서는 약 한 1.8% 7,9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수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반면에 정시는 또 1.8%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시에만 올인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시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500여 명만 정시에서 뽑는다라고 본다면 80% 넘는 인원이 수시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서울대를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를 공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될 것이고 반면에 광운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대학 가운데에서는 정시의 비중이 그래도 높은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 문도 약간 열려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이제 9월달 그 평가 모의고사 끝난 상태에서는 네네. 결국 정시까지 간다고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수시에 올인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3분의 1 정도가 정시 모집 인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정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자기 수능 성적을 그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내신은 좋은데 조금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수시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좀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수시 전형에서도 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수시 기준을 맞추는 건데요. 그 기준점 자체가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작년에 애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완화를 시켰지만 시켰다 하더라도 높아요. 특히 이제 좀 전에 교감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특히 영어 B형에서 등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율이 대체로 한 3대 7 정도 될 것 같은데 B형서 성적이 낮은 수험생이 A형으로 가다 보니까 B형 등급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전반적으로 국영수 탐에서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영어 B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문과인 경우는 보통 국어하고 영어, 이과인 경우는 수학과 과학에다 최저 기준을 두게 되는데 예. 그것 또한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역시 국어나 수학도 A병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한 가지는 위치의 진단이고 두 번째는 취약점 판단, 네. 세 번째가 앞으로의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9월 모의 평가로 함부로 자기의 최저 기준을 예단하지 말고 예. 일단 적당히 바라본 상태 좀 깎아서 바라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가지고 취약점을 진단해서 파이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야지 이거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게 된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6월과 9월에 비해서 수능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라고 하면 한 60%가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하락하나요? 그렇죠. 예. 이걸 기준 가지고 보면 나중에 낭패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좀 야박하게 좀 최저 기준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우리 수능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이것보단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9월 모평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동원 선생님께서요. 9월 모평 전반적인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그 9월 모평도 쉬운 수능, 이 쉬운 수능이라는 그 기조를 갖다 정확하게 지킨 듯한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예. 요거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했고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A형이 좀 어려운 문제가 더 출제가 돼가지고서 아무래도 95점 이상은 받아야만이 1등급이 되는 이런 수능이었고요. 또 이제 그 수학과 영어는 작년 수능과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했는데요. 영어 B형이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형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라든지 괄호 넣기 문제 이런 거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그런 문제에 좀 약한 면을 보이는데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6월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를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A형, B형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학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B형에 비해서 A형이 굉장히 쉬웠다. 특히 이제 그 문과 학생들이 보는 수학 A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100점짜리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쉬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씩 끼어 있어가지고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한두 문제씩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9월 모평에 비해서 6월 모평에 그 쉬운 A형 쪽 인원이 증가하면서 국어에서는 뭐 A형 쪽으로 많이 안 건너갔는데 수학이 3.8% 건너갔고요. 아까 이만 기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는 7.2%나 이쪽 A형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제 원서를 갖다가 수능 원서를 마감하는데 뒤늦게 5시가 다 돼가지고서 재수생들이 한 20-30명이 와서 지금 B형에서 A형으로 바꾸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 재학생들은 아직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좀 발빠른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전반에 치러진 그 9월 수능에서 영어 B형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라고 현실적으로 재수생들은 벌써 B형으로 B형에서 A형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치렀던 6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조효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6월달과 9월달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국어와 수학은 좀 비슷했다. 그러나 수학 B에서는 6월달보다는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영어 B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까 오늘 신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대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등급, 즉 최장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얘들 고민할 것이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빈칸 추론 문제, 그다음에 논리력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번에 과학 지문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법을 애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는 좀 비슷하게 그렇게 6월달 평가 모의고사에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약간 어렵게 출제됐긴 하지만 6월달 평가 모의고사 한번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작년 6월달하고는 좀 비슷한데 수학 B가 특히 좀 쉬웠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쉽거나 혹은 비슷했다. 난이도상으로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 6월달과 비교해 본다면 9월달 영어 B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이 등급 컷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좀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아직 성적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상 등급 컷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화면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수학 A와 B 두 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등급 자체가 92점 그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6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점수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수학 B 같은 경우는 쉽게 출제됐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 평가 모의고사에 92점이 있지만 추정해 보건대 9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96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쉽게 네네. 출제됐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영어 B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네. 6월 달에는 96점, 원점수 96점 나왔지만 9월 달에는 92점 정도 나왔죠.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네. 나타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 국어는 AB가 없었으니까 예. 1등급이 98점 정도 나왔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6점, 95점 뭐 이 정도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서 우리 이망희 선생님께서 9월 모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취약점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과목별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망희 선생님께서 국어 과목부터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어도 이제 A와 B로 나뉘게 되죠. A는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요. B는 인문계가 보는 시험인데 똑같이 화법, 그다음에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만은 이제 우선 화법부터 보면 화법 문제는
A, B형 모두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주로 이제 뭐 토론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도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 B형 공통 문제도 있었고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B형은 6문제, A형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 B형 공이 문법이 까다로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국어 시험의 관건은 문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 이제 종로의 비문학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문계들이 보는 B형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연계가 보는 A형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학과 기술 지문이 어렵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문학은 이제 고전 시가와 극을 공통으로 출제를 하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 예비평가 때는 고전 시가가 고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6월 모의평가는 고전 시가가 현대어로 나왔어요. 이번 9월 시험은 또 고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수능도 고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A형이 쉬운데 왜 A형이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A형 자연계생들 속에 의대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A형을 쉽게 내면 의대생 변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형은 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지금 6월 정도처럼 어렵게 나오게 되면 아마 변별력이 좀 생기거든요. 또 이제 평가원 내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평가원도 적어도 A형은 좀 어려워야 되지 않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수능에서도 국어 A형은 어렵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학 과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동원 선생님께서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9월 모평에서는 그 수학은 상당히 그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특히 그 A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쉬웠고요. 네. 근데 이제 그 A형이나 B형이나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범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특히 그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중복조합, 또 무한등비급수라든지 정규분포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에서 이제 출제됐는데 B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좀 높게 이렇게 물었고요. A형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A형, B형은 작년 수능에서도 한 92점 정도, 그러니까 8 내지 9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깎이게 되면 1등급을 받았는데 요번 그 9월 모평에서는 한 5점 정도 이상 깎이게 되면 1등급을 못 받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95점 전후에서 1등급이 이렇게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작년보다 6월 달이나 또는 작년보다 이번 9월 모평이 약간 쉽게 출제가 됐다. 특히 이제 EBS에서 연계가 많이 됐고 거의 EBS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도 출제됐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 때 자주 보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그 문제를 갖다 쉽게 풀었고 전형적인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됐습니다. 보통 참고서라든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가지고서 특히 이제 A형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이 작년 그 92점 1등급이 비교적 어려웠다라고 판단해서 국어라든지 영어처럼 한 94, 5점에서 이렇게 1등급이 되게 출제하겠다는 그 평가원 의도가 많이 살아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모집 인원, 응시 인원이 크게 변하는데요. 지금 수능에서는 더 크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수학 A형 응시 인원이 44만 명 정도 되고요. 요 B형이 이제 18만 명, 19만 명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B형 선택한 학생들은, 이렇게 그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서 1등급, 2등급 숫자가 줄어든다.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B에서 그 최장력 기준이 1등급, 2등급 되기 때문에 요거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또 작년보다는 약간 쉬워진다라는 걸 또 역시 의식을 해가지고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올해 2014학년도 수능에 있어서는 선택형 수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 하나의 커다란 그 변화 그리고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최대 변수가 아무래도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과목, 선생님 영어 B 어렵다는 학생들이 좀 많았다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영어의 등급을 따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처음에는 영어 A를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각 그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치면서 점점 영어 A에 대한 그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가 이번 9월 달에 가서는 무려 7.2%더 늘어나서 24.9%,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등급별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최장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6월 달과 9월 달에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것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영어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단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6월 달에는 지문은 좀 평이했지만 그 선택지는 상당히 꼬아서 내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가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그렇다면 지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략적으로 본다면 논리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 볼 수 있고 특히 B 같은 경우는 학술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에서 이해도와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이든 간에 어쨌든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네.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이 선택에 이어서 또 우리 학생들 이번에 변화가 된 게 3개 영역을 선택해서 2개 영역을 선택하게 된 이 사회탐구, 이 탐구 영역인데 먼저 사회탐구 영역 9월 모평에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지 이망희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시험에 사회탐구는 아무런 특징도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늘 나오던 대로 그냥 출제가 됐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자료를 뭐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어진 지문을 주고 비교 분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탐구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그 문제를 늘 나오는 문제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있다면 없는 가운데 특징을 굳이 찾아낸다면 시사 이슈를 가지고 낸 적이 있다. 그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일본 우익들의 그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탐구는 늘 나오던 문제에 그의 시사 이슈를 갖다 끼워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도 없고 또 6월에 비해서 특별히 뭐 어렵거나 쉽거나 한 것도 아니고 네. 늘 나오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능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과학 탐구 영역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동호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과학탐구도 지금 이만기 선생님 말씀하신 바대로 예전과 거의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8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이 8과목 난이도를 다 똑같이 맞추긴 참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번 9월 달 거는 물리와 생명과학이 6월 달보다는 약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이제 뭐 생명과학은 조금 어렵게 출제됐지만 그런 이제 화학이라든지 지구학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게 출제됐고 6월 달보다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물리와 지구학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은 좀 이렇게 쉽게 출제되었지만 6월 달 평가보다는 약간 이들 과목들이 어렵게 사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범위에서 출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같으면 작년과 교과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깊이도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라든지 그 전년도 그 기출문제와 별로 연관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지금 6월 달에서 9월 달 시험이 이제 두 번째로 출제됐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워가지고서 이쪽 그 과학탐구에서 의외로 낭패를 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모평 난이도를 좀 비교해보면 과목별로 좀 평가를 해보면 선생님 어떨까요? 일단 과목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응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표가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화학 1이라든지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물론 작년에 한 18만 명, 19만 명 되던 걸 13만 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새 5만 4천 명밖에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지구과학 1도 많이 줄어들어서 7만 7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투 과목 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 2인데 네. 이게 4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물리 2 같은 경우는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급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수학능력 시험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바로 그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런 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세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면서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응시 인원이 무려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줄어들었고요. 또 특히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는 다 뭐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50% 이상 이렇게 줄어든 과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 이상 1등급 숫자나 아니면 2등급 숫자, 3등급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수시 최장력 기준 맞추기가 과학에서 제일 어렵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모평과 EBS 문제가 좀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됐는지도 좀 함께 짚어볼게요. 조효환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거 연계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70% 이상 연계된다고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고요. 항상 70% 이상 됐는데 이번 9월 달에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 B에서는 거의 한 75% 정도 연계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EBS 교재에서 발췌한 그런 지문들,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는 수도 있지만 네. 지문 자체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문제 유형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좀 바꾸는 그런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지문 그대로 활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책 6권 정도를 봐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비슷비슷한 지문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이번도 마찬가지로 약 한 70% 이상은 연계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지금부터 EBS 그 인터넷 수능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해서 잘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년에 보게 되면 아주 그 고난도의 문제 같은 것도 EBS 상당히 많이 다뤄줘서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줬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수학과 같은 경우는 고난도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하 벡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EBS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이만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전 자체가 분명히 고어로 나오기가 굉장히 쉽다. 근데 학생들이 고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어가 입에 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는 것이 네.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EBS의 연계율을 고려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잠깐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수능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기 선생님께서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할 때 201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평가원이 네.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6월과 9월 시험을 비교해 보면 그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어 시험이 어렵다 네. 얘기했는데 평균은 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이 쉽다 어렵다의 개념하고 평균이 높다 낮다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평균은 6월과 비슷한데 1등급 컷은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위권에게는 어려웠고 중위권에게는 평이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올 때 상위권은 못 맞히고 중위권은 어차피 못 맞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평가원은 이번에 이제 가채점도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6월 시험과 9월 시험을 통해서 애들의 수준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신동훈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9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도로 출제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한 2달 정도의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좀 올라갈 거랍니다. 예.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 평균점이나 등급컷이 작년과 유사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쉬워지거나의 문제보다는 아마 9월 정도의 난도로 내고 거기에 애들은 공부를 더해서 조금 성적이 올라가고 특히 영어 B형 같은 경우는요, 저는 조금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B형은 등급 따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평균이 내려가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9월에 마찬가지지만 이 A형, 영어 A형이 쉽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A형을 받기 때문에 네. 평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표점에서 B형보다 한 10여 점 이상 높아요. 만점자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평가원에서 그걸 고려했을 때는 아마 영어 B형은 지금보다 조금 어렵게 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낮춤으로써 표점이라도 잘 받게 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호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반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쉬운 수능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쉬운 수능을 계속 출제하던 횟수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 쉬운 수능 출제하는데 이제 평가원도 굉장히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작년 수능이 국어만 빼놓고는 나머지 과목이 참 적절했다 이제 이렇게 되고, 특히 이번 9월달 수능은 상당히 각 과목별로 난이도가 거의 맞아가지고서 1등급 예상 점수가 A형이든 B형이든 거의 90점대 중반이나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일단 평가원에서 쉬운 수능 출제하는 것은 이제 이골이 나서 완전히 습관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쉽게 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EBS 연계의 문제 같아요. 일단 EBS에서 거의 똑같이 출제하느냐, 아니면 이놈을 응용해 가지고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냐, 쉽게 만드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수험생들은 EBS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네. 지금까지 6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짜리에서,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새로 출제할 걸로 수험생들은 생각하는데, 실제로 새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EBS와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EBS의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반드시 5단 노트를 꼭 풀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탐구입니다. 탐구는 작년이나 저작년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과학탐구도 마찬가지고 사회탐구도 좀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이 1등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응시인원이 각 과목별로 3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이 줄은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리2 같은 경우는 선택인원이 7,000명밖에 안 됩니다. 1등급 숫자가 전국적으로 280명 내지 300명밖에 안 되는 거고, 지구학2 같은 경우는 선택인원이 한 1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등급 숫자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구 과목에서 올해는 큰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특히 이제 아무리 쉬운 수능이다 하더라도 탐구 과목 쉽게 출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좀 잘 활용해서 자신의 약점, 취약점을 좀 분석한 후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성적대별로 좀 적절한 공부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우리 조효환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 할 것 없이 네.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BS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EBS 교재를 통한 개념과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좀 탐구 영역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클 것이다. 방금 신동훈 교감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탐구 영역을 사실은 학생들이 상당히 뒤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빨리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가 B가 이번에 쉽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조건 자체를 2개 이상 주었던 것을 하나로 주어서 쉽게 냈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나온다고 보지 않고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위권 학생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상위권 중에서도
지문 분석이나 혹은 도표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왜 해석을 잘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고득점자 같은 경우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틀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런 실수를 좀 안 하도록 좀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가지고 네.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것을 반복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왜 내가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고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예. 그런 사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한 2개월 반 정도, 이 기간 동안은 가능하다면 사고의 힘을 기르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할건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할건 학생들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네.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오히려 더 점수의 폭이 더 뛸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해주되 영어에서 A를 보는 학생이든 B를 보는 학생이든 간에 등급이 좀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느냐면 듣기 평가입니다. 듣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듣기 중심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주면 그래도 등급 한두 등급은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 60여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기에 가장 최선의 전략을 통해서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시 1차 이제 뭐 마감을 한 대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는데, 신동원 선생님께서 현재까지 수시 1차, 1회차 접수 마감 대학의 지원 결과를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뭐 작년과 크게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특히 이제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 그 평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19대 1이었습니다. 올해는 3.15대 1로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과는 물리교육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 선택자가 전국에 7,000여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리교육과가 6명 뽑는데 8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2명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늘 지구환경과학부가 합격선도 낮고 경쟁률도 낮은데 11명을 뽑는데 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작년 10대 1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9대 1 정도로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 인문계열에서는 제일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사회학과입니다. 예. 17.85대 1로 13명을 뽑는데 230명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언론정보학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이렇게 약간 그 B급 학과라고 하는 예. 이런 철학과라든지 아니면 사회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이 작년에 이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국사학과가 19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국사학과가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서 11.5대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그 경쟁률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32.7대 1에서 올해는 40대 1로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요 연세대가 이제 수시 1차나 마찬가지로 수능 이전에 논술이 있습니다. 같은 건대도 이제 그 수시 1차로 보게 되는데 건대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수시 1차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나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안전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대 1이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37대 1이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대학이 이제 중앙대로 볼 수 있는데 예. 중앙대가 작년에 45대 1로 경쟁률이 고려대보다도 높았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대학인데 올해는 35대 1로 뭐 거의 10대 1 가까이 이렇게 경쟁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단과 대학별로 또는 아니면 학과별로 최장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상당히 꺼려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주요 대학 오늘 수시 1회차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경쟁률 한번 짚어봤고요. 아직 마감을 하지 않은 대학들, 지금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어떤 점에 좀 유의하면 좋을지 조희원 선생님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그 수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각 대학의 그 전형 요강을 잘 분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형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고 있는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장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최장력을 보고 아까 전에 여러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6월 달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강한 학생들은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네. 수시 1, 2차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수시 2차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각 대학별로 여러 가지 그 경쟁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3년치 경쟁률을 가지고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 보되 예.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의 경쟁 대학들 같이 경쟁률을 보게 되면 어디가 높고 낮다 하는 것은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보면 학생부 전형 같은 등록률이 좀 낮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 자체를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우선 선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능 자체가 좋으면 우선 선발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상향 지원 자체는 대학을 상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학 내에서 학과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능 이후에 지금 수시 2회차 접수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될 텐데 또 한 번의 기회에 수시 2회차 접수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만기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수시 2차의 경우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게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자신이 없는 친구들, 이를테면 6월보다 9월이 떨어진 친구들은 수시 2차를 위해서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 또 6월보다 9월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뭐 상향률도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만약에 학생부가 좀 우수하다면 수시 2차는 학생부 전형들이 많아요.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보면 수능일 이후에 보면 대체로 대학들이 여러 대학들이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학은 거의 다 합니다. 뭐 네. 건국대학이나 경기대학이나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등등 여러 대학들이 수시 2차에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대들은 다 수시 2차를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인 경우는 수시 2차를 위해서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시면 대체로 수능 시험 끝나고 11일, 그러니까 11월 11일부터 14일, 5일까지 하거든요. 네. 그때에 주안점을 두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정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자꾸 수시가 66이고 뭐 정시가 34니까 수시에만 올인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는 66대 34가 아니고 실제로는 58대 42 정도가 돼요. 네. 또 웬만한 사람은 수시에 다 붙기 때문에 정시가 가기가 쉽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나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지 말고 수능 최저 기준 따져가지고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친구들 그동안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느라고 진이 빠져서 오늘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겠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또다시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또 논술을 잘 치르기 위한 적성 준비를 잘 하기 위한 공부에 좀 몰입을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우리 신동호 선생님께서 좀 세 분을 대표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끝까지 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치면 진다고.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지금 환절기에다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그럼요. 예.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요. 지금은, 한낮에도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교차가 커가지고서
기억이나 몸살 걸릴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 관리 잘 유지하고 절대 지치지 말고 11월 초까지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특집 9월 모평 분석과 이 대입 전략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의고사, 9월 모평 모의고사입니다. 앞으로 치르게 될 수능을 잘 보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점이 취약했는지 잘 보완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마련해드린 분석 시간을 통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좀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조언 해주셨는데요. 신동원 선생님 그리고 조효환 선생님, 이만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주제로 또 이 시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